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의자 독재자였습니다. 올파미, 즉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나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Every coin has two sides.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디티람부스라고 하는 이 노래는 요즘 말로 하면 떼창을 불러서 광나라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적 쾌락을 의미한 도시 전체를 흥분과 광란 속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여성만 보면 사족을 못 썼습니다. 이 아폴로신은 태양의 신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밝혀주는 그런 신이었던 것이죠. 그만 그 번개불이 번쩍하는 순간 그 세멜레 공주는 그만 그 번개에 맞아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것을 옴파로스, 즉 우주의 배꼽이라고 한답니다. 그를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류 문명의 궤적을 뒤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 문헌학의 대가이기도 했던 니체가 그의 책 그리스 비극의 탄생에서 설파한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7연자의 한 사람인 솔론에 이어 지금 두 번째로 페이시스트라토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오늘 우리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의자 독재자였습니다. 또 두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해서 무려 36년이나 독재 정치를 이어가게 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재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두 아들은 말년에 이르러 폭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조각상이 남아있지 않은 유일한 지도자일 겁니다.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는 이 그림 한 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시대 사람들 누구도 그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그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 중에서 누구도 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물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페이시스트라토스를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5가지의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디오니소스 축제에 있습니다. 포도주이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이 광란의 축제는 술과 노래와 춤으로 황홀경의 희열에 도취되어서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와 원초적 생명력의 의지를 일깨웠다고 하지요. 이 축제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다음 4가지에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는 술입니다. 술 마시기는 이틀에 걸쳐서 행해졌다고 하는데 첫날은 집에서 마시고 둘째 날은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술 마시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만취할 때까지 마셨다고 하지요. 둘째는 노래입니다. 디티람부스라고 하는 이 노래는 요즘 말로 하면 떼창을 불러서 광나라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춤입니다. 환각에 가까운 황홀경의 도지에 빠질 때까지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요. 넷째는 사티루스입니다. 다리는 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인 이 사티루스는 나중에 호색하니 세타이어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됩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적 쾌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자기 자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생식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테네 대표 축제의 하나인 디오니소스 축제는 장관을 이루는 거리 행진을 포함해서 망자의 날, 술 마시기, 욕설하기, 모욕 주기, 연극 공연, 노래 경연, 종교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서 도시 전체를 흥분과 광란 속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원래 이 축제는 인간에게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디오니소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마을 단위로 열리던 축제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페이시스트라토 시대에 이르러서 집정관이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대한 축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리스의 두 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것으로 신들의 해합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그림입니다. 그리스의 12신과 그 밖에 몇 명의 없어법격인 신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이 두 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로와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폴로 신은 무슨 메모 쪽지 같은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네요. 무엇인가 알아내리는 그런 학구적인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반면 디오니소스는 포도주가 담긴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아폴로 신이 모범생이라면 디오니소스는 술 마시는 불량 학생이라고나 할까요? 이전뿐만 아니라 이들 두 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두 신은 출신 성분부터 전혀 다릅니다. 이 조각은 요종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아폴론 신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폴론 신은 신들 중에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신이었습니다.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와 레토 여신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반면 디오니소스는 제우스 신이 테비의 공주와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즉 말하자면 사생아였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고 또 그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가 하면 하늘에 있던 제우스 신이 발가벗은 테비의 공주 세멜리를 발견하고 그 제우스 신 특유의 바람기가 발동했던 모양입니다.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서도 바람둥이 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이건 여신이건 여성만 보면 사족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세멜라 공주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또 질투의 화신인 헤라 여신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하지만 헤라 여신은 감히 남편 제우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애꿎은 세멜리를 죽여버리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임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유모로 변장한 헤라 여신이 세멜리에게 나타나서 공주에게 묻습니다. 야, 이 애기 아빠는 누굽니까? 제우스라는 세멜리 공주의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제우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요즘 제우스 신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여자들을 농락하는 그런 사기꾼이 많다고 하던데. 세멜리 공주가 걱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투심에 불타는 헤라 여신은 순진한 세멜리 공주를 해치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번갯불을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틀림없는 가짜이니까요. 왜냐하면 제우스 신은 번개의 신이기도 했거든요. 번개를 내리쳐서 사람들을 또 신들까지도 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하죠. 순진한 세멜리에 공주는 제우스 신에게 그 번갯불을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제우스 신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이제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번갯불에 세멜리에 공주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조그마한 것을 제일 작은 번갯불을 하나 꺼내서 보여주는데 그만 그 번갯불이 번쩍하는 순간 그 세멜리에 공주는 그만 그 번개에 맞아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에 놀란 제우스 신은 태아만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제왕절개를 해서 그 태아를 꺼낸 다음 그 태아를 자신의 허벅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키웁니다. 성개 후로 제우스 신의 허벅다리에서 그 건강한 사내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질투심에 누님은 헤라 여신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은 하는 수 없이 이 갓난아기를 전령 에르메스한테 맡겨가지고 그 니사 산에 있는 디오니소스 이모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셈이지요. 디오니소스는 그곳에서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라합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셀레누스라는 그런 현자를 만나서 그래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디오니소스는 우연찮게 이제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과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고통과 공포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디오니소스와 달리 아폴로 신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조각상에서 보는 것처럼 네토 여신의 사랑을 받으며 쌍둥이 누이 아리테미스와 함께 행복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아폴로 신은 태양의 신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밝혀주는 그런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혜와 합리적 이성을 상징하였고 또 과학과 물질 문명의 모태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지요? 아폴로 우주선입니다. 그 인류가 맨 처음 달나라에 갈 때 그 사람을 태우고 달나라까지 갔던 바로 그 우주선이죠. 이것은 그 당시 인류가 달성한 최고 수준의 과학이 만들어낸 결정체이죠. 그래서 이 우주선에 아폴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폴로 신이 바로 지혜와 이성을 상징하고 또 과학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델피 사원에 가면 아폴로 신전이 있고 그 앞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델피의 격언, 즉 너 자신을 알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는 이렇게 아폴로 신이 모셔져 있는데 이 사진은 바로 이 아폴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신탁을 받으러 오면 점을 치러 오면 그 정궤를 이 계시에 따라서 내려줬다고 하죠. 결국 델피의 격언이 의미하는 절제와 중용은 아폴로 신의 가르침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은 아폴로 신이 거대한 밤 파이톤을 활을 쏴서 처치하는 장면인데 아폴로 신의 용기와 용맹함 그리고 남성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폴로 신이 탄생한 델로스 섬의 아폴론 신전 앞마당에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마리의 사자상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아폴로 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피 사원의 아폴로 신전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도로 아래쪽에 가면은 원형의 건물, 즉 툴로스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돌 조각이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델피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데 물론 또 이게 복제품이라고 하대요. 이것을 옴파로스 즉 우주의 배꼽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우주의 맨 양쪽 끝에서 동시에 독수리 2마리를 날려보냈는데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딱 마주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제 우주적 질서의 중심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이곳 델피 사원의 아폴로 신전에 모셔져 있는 바로 아폴로 신이 질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를 종합하면 고대의 그리스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우스 신의 적자였던 아폴로이고 또 하나는 제우스 신의 서자였던 디오니소스였죠. 이 아폴로 신은 요약하면 권위와 질서 그리고 엄격함을 상징하였고 이 디오니소스 신은 생명력의 의지와 함께 자유분방함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폴론적 권위와 질서가 지배하는 사이에 디오니소스 축제는 인간 내면의 원초적 자유의지를 일깨우고 불타는 생명력의 의지, 즉 생존의지와 생식의지를 불러일으켰고 여기에서 비롯된 자유분방함이 찬란한 아테네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경연, 즉 1, 2, 3등을 가려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연 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지는 연극의 핵심은 대사라기보다 오히려 디티람부스라고 하는 합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kit박 공연에서 관중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창단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서 떼창을 부르며 황홀경의 희열에 도취되어서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와 또 원초적 생명력의 의지를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 아테네의 비극은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도 더 극찬을 받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아테네의 비극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디오니소스 축제가 아테네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 문헌학의 대가이기도 했던 니체가 그의 책 그리스 비극의 탄생에서 설파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테네의 비극과 그에 터잡은 아테네 문명은 아폴론적 질서의 엄격함과 디오니소스적 자유분방함이 융합되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스파르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스파르타의 초석을 다진 니크로고스는 델피 사원에 가서 아폴로 신의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스파르타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 결과 스파르타의 헌법은 아폴론적 권위와 질서 그리고 절제와 중용만을 앞세우는 바람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도외시하게 되었지요. 또 여기에 더해서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었던 그 스파르타 사람들은 오로지 상무정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문명 창조는 고사하고 비인간적, 반인륜적, 비문명적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는 오직 싸우는 것만을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떨어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지요. 반면에 아폴론적 권위와 질서의 디오니소스적 자유분방함의 창조성을 융합한 아테네는 인류 문명의 원조, 지구 문명의 뿌리가 되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디오니소스 축제를 국가 규모의 거대한 축제로 이렇게 만든 그 업적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류 문명의 궤적을 뒤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이룩한 경제적 번영에 있습니다. 배고픈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퇴색되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이룩한 경제적 번영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자라나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독재자가 아니었다면 그 귀족들의 발호를 막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다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가 없었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니었더라면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전임자 솔론의 시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임자 솔론이 설치한 불례라고 불리는 시민대표회의의 청사를 신축해서 입주시켰고 또 시민법정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전임자의 시책을 이어받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전임자의 공적을 깎아내리고 지워버리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행동이었다고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트라토스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그는 독재자였지만 정적들에게 관용을 베풀 만큼 절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의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독재자의 심적 속성인 올포함이 즉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나다라는 독재자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그런 탈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됩니다. 이걸 니체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나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금언을 그가 깨우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이러한 절제심은 제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지도자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첫째, 디오니소스 축제를 통해서 인류 문명의 궤적을 바꿔 놓았죠. 둘째, 찢어지게 가난했던 아테네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셋째, 비록 자신은 독재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넷째, 전임자의 시책을 그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거를 또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다섯째, 그는 정적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을 베풀 만큼 절제심이 또 뛰어났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Every coin has two sides.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페이시스트라토스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독재자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 시간은 아테네의 길을 묻다 10번째 시간으로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세 번째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 그는 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공부하게 될 텐데 3월 6일 저녁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